기후 북클럽 시간입니다. 국내 최초로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어서 지금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불리는 최준영 선생님 저희가 다시 모셨는데요. 선생님은 현재 수원 화성에 위치한 책꽂이라는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세요. 좋은 책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 모시고 좋은 책 추천을 앞으로 계속 받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인문학 강연을 이 수도권에서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네. 다니시는데 최근에 다니신 곳 중에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나 저희에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곳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의도로 봐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예리하시네요, 선생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곳은 경기도 안산이요. 지역입니다. 네. 안산이 아니라 시흥이네요. 시흥이요. 예, 경기도죠. 예. 시흥에 있는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한 2주 전쯤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센터장님이 나이 지긋하신 여성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비 같은 거 안 받고 강의를 한 10여 차례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다들 고마워하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근데 그 센터장님이 오랫동안 그 노숙인을 위한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굉장히 감동 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매일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밥을 지어서 차려준다. 근데 그 밥을 먹은 모든 사람이 다 변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인간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다시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평생을 앞으로도 밥을 지어서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응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 노숙인들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다 갑자기 변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중에 한 분이라도 강의를 계기로 해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저 역시 죽을 때까지 이 인문학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는 말을 네. 한마디 했는데 그게 계속 기전을 때리는 것 같고요.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러네요, 네. 선생님. 시흥의 노숙인 센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단위 마을이라고요. 배단위 마을이요. 네네. 거기 대표님께서 네네네. 100명에게 밥을 지어주고 그중에 한 분만 변화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기후 방송을 청취자 듣고 계신 100분 중에서 한 분만 실천을 하셔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기후는 청취자가 100명보다는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네, 네네. 1% 분들만 실천을 하신다 해도 네네. 가치 있는 방송이다. 네. 오늘의 기후 오실 때마다 한 권씩 책을 추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계획인가요? 예, 이제 오늘의 기후라는 프로그램이 컨셉이 명확하고 그래서 네. 책을 고를 때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다행히 작가분이 너무 그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아도 좋다. 네네.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은 좀 나온 지 꽤 된 책인데요. 네.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요즘 미국의 그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네. 이제 관세를 내세워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마침 그 장 지글러의 그라는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네. 지구상에서 이렇게 절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또 많은 아이들이 비타민 A를 공급받지 못해서 실명을 하고 아프리카에 부모가 에이즈 복인자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아무 잘못도 없이 에이즈 복인자로 살다가 채 20살도 살지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들이 1억 명이 넘는다. 네. 이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원인을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창궐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선진국들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서 자국 우선주의가 이렇게 발호하면서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그 좀 저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굉장히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고 또 구조적으로 이들이 기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왔던 일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경악했고 그런 것을 유엔 어떤 식량 관련 그 일을 하는 장지글러가 조사를 해서 책을 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책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트럼프라는 망령이 되살아나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서 그 가난한 나라들에게 일방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신자유주의는 끝나지 않았고 거기에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면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장 지글러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런데 이 기아가 사실 지금은 기후 위기와 또 굉장히 밀접한 밀접한 관련이 있죠. 관련이어서 저는 네.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유엔 식량 특별 조사관이라고 이 책을 쓸 때 네네.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아의 진실, 이게 부제로 붙어 있는데요. 이 장 지글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이고 왜 이거를 썼을까요? 저자인 장 지글러는 그 현재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네. 저는 뭐 사회 철학자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길을 가다라는 책이 최근 책인데 굉장히 철학적 함의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유엔 그 활동을 하면서 식량 특별 활동을 하면서 식량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이런 험악한 현실을 발견을 했는데 이걸 너무 정색하고 이론적으로 쓰면 사람들이 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아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아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내용이지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고려를 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의외로 뭐 베스트셀러가 일시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 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의식 있는 교사분들이 읽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천을 하고 실천한 것을 책을 써서 세계 사람들에게 그 어떤 우리 지구의 현재 심각한 문제들을 알리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어서 실천하는 사회학자 이렇게 정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이 책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읽기 좀 편하게 쓰여져 있다 했는데 이렇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나요? 하고 아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그러면 네. 그들 중 많은 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단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임시로 할 수 있는 일들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제목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나 이런 진지한 사회학 책이 거의 20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렸던 거잖아요. 그럴 수 있나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도 그래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책이. 근데 이 책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라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네. 이 책이 처음 맞습니다. 제기했던 이 기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충격적인 통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책에는 뭐 네. 예를 들어 5분에 한 명씩의 아이들이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고 있고요. 절대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2% 정도 되는 뭐 8억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35%, 동남아 우리가 속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동남아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뭐 18%.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중미 지역 IT 공화국이 있는 그런 쪽에는 약 14%의 사람들이 절대적 기아 선상에 놓여 있다. 저기서 절대적 기아라고 하는 건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타민 A를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이 5분에 한 명씩 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참 충격적이고 근데 또 전제가 참 너무 또 어이없는 전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식량 생산 능력은 현재 지구의 인구의 2배가 된다 하더라도 아하.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60억이었으니까 120억 네. 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0억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량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걸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간. 그렇죠? 자신들이 식탁에 올라가는 그 육류의 가축의 사료를 먼저 공급하고 인간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권을 쥐고서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아서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분유라든가 유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생량을 생산하지 못해서 네. 식량이 절대 부족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 넘쳐나지만 분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 책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그 많은 인문학 베스트셀러면서 학생들 필독서로도 이게 많이 추천이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국제적인 기아 문제를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진 않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네.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책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저 같은 경우 학교에 가면 인문학 강의 중에 이런 책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책의 서문에서부터 굉장히 서두에서부터 충격적인 역사적인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칠레 아엔데 대통령 같은 경우가 소아과 의사 출신인데 아이들이 너무 굶주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먹이는 게 우선이겠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분유라든가 유제품 같은 경우 싸게 공급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됐는데, 남미, 특히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의 유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스위스의 네슬레라는 회사예요.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인데 우리나라에도 네슬레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거기서 네. 이제 가격이 다운되고 그런 걸 염려해서 미국에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키신저가 외무장관하고 국무장관 할 때인데, 네. 미국의 이제 CIA를 동원해서 이 아연대 제거 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왔던 시카고 보이들, 이제 그 남미에도 가난한 나라지만 부유한 자제들 많이 있잖아요. 유학을 그들이 가죠. 유학 간 친구들이 동부에 있는 시카고 유역에 유학을 간다 그래서 일명 시카고 보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부추겨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쿠데타에 의해서 아엔데 대통령이 처형을 당하고 피노체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칠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에는 상카라라고 하는 젊은 장교가 있는데, 상카. 상카라. 상카라. 이 젊은 장교도 주민들이 너무 굶주림에 시달리니까 이거 농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농업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돌면서 농업 기술을 배워갖고 오려고 이제 네. 농업 개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걸 본 프랑스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식량이 충분히 나오면 프랑스가 무역에서 적자를 볼 수 있다.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는요, 오랫동안 식민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은 없고, 유럽이나 미국 쪽의 부자들의 기호식품인 커피를 생산하는 쪽에 주로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커피는 많이 생산하지만 정작 자기가 먹을 식량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농업 기술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제 농업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상카라가 프랑스의 음모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는 무역 관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각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유한 나라들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하는 방식, 그들을 어떤 자신들을 위한 수단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서슴없이 펴고 있다는 면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자유주의는 여전하고 또 트럼피즘까지 나오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정치 문제로 다들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곧바로 보이는 게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네. 이제 수출은 점점 감소하고 뭐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여기저기 전쟁이 나면서 원자재 구입하기도 힘들어지고 전반적인 경제 위기잖아요. 이 속에서 이렇게 위기가 오면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더 법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에 돈 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금융권 수익이 더 생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또 남미 아이들처럼 카리브 유역에 있는 아이들처럼 절대 기아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10조 원이 예산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또. 예, 그런 것들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책을 좀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최준영 선생님의 추천 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제부터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2부에서 선생님께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최준영 선생님의 추천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함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아까 이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주요 사항들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게 수치를 딱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이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사실 원서가 처음 나온 건 1999년이었고 근데 그 수치가 중간에 한번 보정이 됐겠죠, 설마? 안 된 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최근 개정판이 2016년이니까 아하, 뭐 네. 상당 부분 보정이 됐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장 지글러가 이 책을 썼을 당시보다
개선되긴커녕 더 악화됐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글러가 얘기하는 그 기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 네. 구조적 기아는 아까 말씀드린 분배 문제, 네. 그 이제 아주 지독한 가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근로 의욕도 떨어지고 또 그 나라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더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동안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네. 자신들의 식량을 스스로 자급하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농업 거예요. 구조가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서구인들의 기호식품만 생산하는 네, 그런 농업 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제 경제적 기아 같은 경우는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해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진다든지 네. 토네이도라든가 태풍, 지형성 강우 이런 것들이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농사를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서 씨를 심어도 실제로 수확을 하지 못하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제 그 식량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 보면 네, 네. 아주 그 눈여겨볼 만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두 마을에 유엔 식량 활동가들이 가서 두 마을을 들렸는데 한 마을에다가는 씨를 뿌려주고 갔고 네. 두 번째 마을에는 씨가 떨어져서 씨를 뿌리지 못하고 갔답니다. 1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씨를 줬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씨를 주지 못한 사람들은 기댈 게 없잖아요. 결국 네. 다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씨를 줬던 그 마을 역시 씨를 심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살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렸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자라서 우리가 먹을 게 나올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버틴 네, 건데 네. 씨조차를 뿌리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뭐 기댈 게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네. 결국 견디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 프로그램의 이름만 맞다나 네. 기후가 점점 악화되고 기후가 위기를 봉착하고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뭄, 뭐 이런 뭐 태풍 이런 거를 넘어서서 뭐 북극에 뭐 녹아서 지금 네. 해수면이 점점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네. 뭐 저층 국가들은 뭐 수몰돼 버리고 만다든지 그렇죠. 또 기후 위기로 해서 기후 변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불어오면서 네. 뭐 바다 생물조차도 잡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이 개체수가 뭐 몇십만 개의 개체수가 있을 텐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97%가 인간을 위해서 복무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아. 인간의 먹이가 되거나 네. 인간의 애완이 되거나 예. 기타 등 우리와 관련돼 있는 동물들이거든요. 네. 그 동물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같이 사는 동반자라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물들이 뿜어내는 분뇨들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요 원인의 3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뭐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 다 전가가 맡겨버리고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수치보다 더 악화된 악화됐을 수치의 것이다.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저희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도 얘기할 수 하니까 있습니다. 지금 네. 이때 세계의 절반이 굶주렸으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많이 굶주릴 수도 있는 우리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선생님 그리고 또 아까 일부에서 이제 칠레 아옌데 정권이나 아프리카의 상카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그 사회를 구조적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강대국에 의해서 좌절이 되는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의 얘기를 제3세계 국가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 꺾이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그거 다 20세기 일인데 2025년은 다르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뭐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트루키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루키의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민주 체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사실 나토 가입을 주창하면서 소련과 이제 반대 노선을 펴면서 친미 정권이다라는 이제 오해를 사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 유발된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서 이 전쟁이 야기되기도 하고 촉발되기도 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 노선을 친미 노선이라든가 유럽
친유럽 노선을 취하면서 사실은 그 AI의 이런 경고나 이런 걸 열심히 따라서 핵무기를 다 폐기하거나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왔는데 그게 오히려 또 빌미가 돼서 핵무기를 갖지 않으니까 푸틴이 마음대로 또 침략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국지전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국지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계 전쟁의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광물과 농업 생산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그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공산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진 나라인데 공급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로 대표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야기해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치밀해지고 좀 더 구조가 아주 더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들 결국 그런 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단순히 뭐 무슨 가뭄이 와서 그렇다. 뭐 이런 그 일시적인 원인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대국의 약소국을 대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더 20세기와 강화됐죠. 지금이 네. 오히려 더 강화됐다.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살짝 쉬었다가 본격적인 얘기를 아직도 본격적인 얘기가 아닌가? 네, 아직도 아닙니다. 그 본격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원의 책꽂이 도서관 책꽂이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기후 북클럽 시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오늘 추천 도서입니다. 선생님의. 네, 선생님 아까 일부에서 120억 인구가 먹고 남을 거의 2배가 될 수도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10만 명 5초에 1명씩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어쩌면 이거보다 더 나쁜 수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오지만 선생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 미국의 시카고에 보면 곡물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시보트라고 하는데요. 유엔의 FAO가 있고요. 식량농업기구가 있고요. 네. 이런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국가의 식량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곡물 거래 준칙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네. 되는데 그들은 이익본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농업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합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곡물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보다 유럽에 있는 부자들의 식탁에 올라갈 육류의 사료를 먼저 공급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공급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세계 바나나 공급을 전 세계 바나나 공급하는 한 업체가 한 업체가 합니다. 델사라고. 네. 근데 남미 전역의 분유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네슬레라는 다국적 기업, 한 기업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 독점권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고 아무리 개별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아이들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됐다고 하는 정책을 써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 공급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는 쪽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배가 고픈 아이들이 있는 곳에 식량을 가야 되는데 그곳에 네, 가지 않고 네. 엉뚱한 데로 더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공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예산이 확보가 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가축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밀리고 뭐 이런 거래 왜곡 어떤 그 분배 구조의 어떤 왜곡 현상들이 이런 기아 선상의 기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구매력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다 그렇죠. 보면 네, 가격 경쟁력을 또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WTO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게 농업 정책에 참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쌀값을 제값을 주겠다, 농민들 보호하는 정책을 국가에 쓰겠다 그러면 WTO 제소가 들어갑니다. 세계 농민들 같이 보고 왜 니네 나라에게만 더 많이 지원을 해주냐. 이런 거 제재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가트 체제를 복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국가 간 FTA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걸 맺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국가 간에 맺은 거긴 국가 간에 거래하는데 관세율을 낮춘다든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는 건데 이것도 파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강대국이 참견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키위 같은 거를
칠레에서 저렴하게. 이제 예. 공급받기로 했었는데 예. 호주나 이런 데서 그 아. 비싼 퀴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 대형 마트 대기업들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칠레에서 오는 이제 퀴는 더 이상 들여오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 돈 가진 자들의 사실은 농간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깨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농민들을 지원할 때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데 미국 농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했던 거고요. 그게 계속 만연해 오다가 지금은 거의 노골화됐다. 트럼피즘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무역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그렇죠. 결국 구매력을 가진 네.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게 된다. 제가 좀 너무 심각한 얘기만 계속 했는데요. 제가 예.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이 책과 관련해서 지금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쭤보려고 있었어요. 했습니다. 네, 본론으로 가서.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 책을 제가 많이 권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학교 아이들한테 권하고 나면 이 책을 추천해주고 나중에 읽으면 꼭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특정 중학교에 가서 반 아이들 전체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한 2달 후에 또 갔더니 아이들이 저요저요 하면서 자기가 쓴 그 독후감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네. 그게 발랄하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들이요. 순진하기도 하고 중2에서 이제 중3 올라간 네. 아이들이었는데 겨울방학 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예요. 앞으로 밥 남기지 않겠습니다. 반찬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IT 공학부 아이들이 흙으로 쿠키를 구워서 만들어요. 네, 흙을 네, 말려가지고 그걸 쿠키라고 먹는데 그걸 네. 보면서 제가 IT 공화국에 후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국제기구에다가 매달 얼마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들이 그 작은 정성을 표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세계인으로 가는 길이고 진정한 그 교육이라고 봐요.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친구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겠다. 내 문제를 인식하겠다. 반찬 투정하지 않겠다. 이게 단순히 철부지대 얘기인 것 같지만 네네. 밥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들이 이런 하나하나 아이들의 실천이 결국은 세계의 기아선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미 아이들에게 어떤 손길이 뻗친다면 구조적으로는 해결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심성을 통해서 다소나마 이런 위기가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엿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 다른 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거니까 역시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중2들이군요. 네. 그 유니세프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불쌍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희한테 후원금을 이제 내라 하는 영상들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이런 불행을 홍보용으로 상업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옳으냐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하는데 사실 실상은 그 영상에서 보여진 것보다 좀 더 참혹할 수도 있을까요? 그 문제는 아주 굉장히 그것도 복잡한 문제고요. 네네네. 뭐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맞아요. 인도에서. 그랬는데 그에 대한 심지어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영국의 그 언론인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마더 테레사가 훌륭한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그가 받는 돈들이 독재자들의 돈을 받는다. 뭐 힐링 뭐 수십만 명을 죽인 피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자기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서 뭉태기 돈을 주고 간다. 네. 이런 걸 과연 그 옳은 거냐라고 비판했던 언론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언론의 역할이 문제적이니까 그 언론의 역할은 충실히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뭔가 또는 그들이 모금한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감시하는 게 맞지 그런 활동이 뭐가 효과가 있겠어 내지는 실제로 이 아이들을 대상화시키는 거 아니야 아이들을 뭐 동정심을 유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비판들은 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렇게 제가 왜곡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굿네이버스를 비롯해서 뭐 기타 등등 맞아요. 많은 모금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들의 어떤 내부의 원무의 어떤 준칙이나 이런 것들 잘 지키는지는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것
그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모금을 하는 것들은 저는 제가 그래 노숙인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그걸 저하고 강의 시간에 불만을 얘기해요. 네.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안 줘도 괜찮은데 꼭 욕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주 멀쩡하게 일 안 하고 돈이나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안 주면 되지. 뭐 굳이 욕까지 하고 할 필요 있느냐. 우리가 그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북한을 도와줬다고 해서 보수 세력에서는 뭐 그걸로 핵무기 만들었다 막 비판하잖아요. 핵무기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또 대부분 필요한 곳에 썼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것도 뭐 저는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더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 조금씩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손이 가리키는 달을 보자. 이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거리 인문학자로 글도 쓰고 강연도 하시고 선생님 진짜 강연 이렇게 무료 강연 많이 다니셔도 되는지 제가 괜히 걱정이 되는데 오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말씀하시면서 혹시 빠뜨리신 얘기나 제가 안 여쭤봐서 못하신 얘기 있으면 정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가 해주신다면. 기후위기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변화되고 위기가 오고 이상기후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반성해야 되는데요. 반성하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똘레랑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일찍이 그런 것에 좀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의 공원에 가면 팻말이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 라는 팻말이 붙어 있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그 팻말 붙이라 그러면 팻말에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잔디 밟지 마시오. 과태료 10만 원. 국민들한테 명령하고 겁주는 문구가 쓰였을 텐데 굉장히 인문학적이죠.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 뭘 존중해요? 잔디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잔디를 존중해주면 잔디도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산소를 공급해 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연을 존중할 때 자연으로부터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기후 변화가 오고 이상기후가 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때 어떤 구조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장지글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앞에 서문에 나오고 맨 뒤에 나오는 똑같은 문장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게 무슨 문장이냐면 선생님 한번 낭독해 주세요. 낭독이랄 건 없고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리뷰를 쓸 때 이 문장을 이제 제목으로 리뷰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만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고통처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내 아픔에만 연연하고 내 고통에만 신경 쓰느라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신경 쓰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결과 이렇게 위기를 만든 게 자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아닌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자부심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최준영 선생님 추천 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선생님의 읽어주신 문장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을 그렇게 막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내용은 굉장히 진한 알차고. 내용들인데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도서관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선생님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추천 도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